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작가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그 증시 상황하고 그리고 향후에 대응 방안 같은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많이 하시죠, 그죠? 힘들고 막 언제 팔라고 하고 빨리빨리 시세 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제가 엄청 빨리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흐름을 보면 이거 지난 영상에도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큰 흐름에서는 하향 곡선을 타고 있고, 그리고 빨간불에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빨간불 줄 때마다 그냥 빠르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 파란불을 기다리는 형태의 투자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진테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무조건 파란불에 샀으면 빨간불 줄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도 보이시죠? 요때도 장대 항목 줬으면 파셔야 돼요. 바로 또 음봉 띄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다시 사시고 다시 파시고, 이때 제가 어제였죠, 엊그제였죠, 이때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그렇게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엄청 뜨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주도 다 같이 잘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봉 뛰었죠, 그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때 장대항봉 날 이틀 전이었나? 그때 파셨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좀 오늘 살펴드릴게요. 뭐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오늘은 제가 요 메모장에 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 내용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천천히,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천천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4월 의사록을 제가 그 쭉 다 읽어봤거든요. 엄청 길어요, 내용 진짜. 그래서 그 의사록에서 좀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테이퍼링 뭔지는 아시죠? 통화 긴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에서 그 유동성의 양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유동성을 조절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죠? 안 좋아지죠, 그죠? 요거는 아주 진짜 기본적인 거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테이퍼링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정리했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들이 있었다. 몇몇 의원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주요 인사들이 했는지 아니면은 비주요 인사들이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냥 애매하다. 기존에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애매한 스탠스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공급 부족 얘기를 같이 했어요. 공급 부족이 의외로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이 있어도 장기적인 그 연준의 목표 달성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거는 약간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달래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회복 국면, 완전 고용회복 국면까지는 어떤 좀 자극적인 통화정책을 내지는 않겠다. 테이퍼링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같은 카드를 만지작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것 기존에 그냥 그대로 하던 말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었는데요. 채권.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금리가 상승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채권 수익률이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자산 가격의 하락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는 좀 진짜 오랜만에 사실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만 딱 정리한 거거든요. 간략하게.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냥 4월 FOMC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기존에 3월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6월로 본다고. 그래서 뭐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예측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딱 요거 하나였어요. 기존에는 아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아주 약한 미세한 신호는 줬어요. 우리가 언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너무 놀래지는 말았지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특이했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너무 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별로 볼 게 없고요. 연준 의사록은 4월 의사록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4월 의사록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유가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자,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 WTI라고 하죠, 그죠? 그 7월 인도분 선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럴당 지금 63불 정도 하거든요. 63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유가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 물가지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흐름으로 대강 물가 흐름을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요번에 이 유가 상승은요. 그 미 남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멕시코만에서 열대 폭풍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석유 생산이라든지 정제 활동 영향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면서 원유 사재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가 상승이 낮다고 보는 입장보다는요. 열대 폭풍이라는 거는 열대 폭풍은요. 그 허리케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질적으로 긴장할 이유는 없다. 사재기 그러니까 단기적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일어난 상승으로 저는 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넓게 본다면요. 미국하고 지금 이란이 그 핵 합의 타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이란산 원유들이 갑자기 그 폭발적으로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나면 어떻게 되죠? 하락이 나오죠. 그죠? 유가 하락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이슈도 동반하고 있다. 요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을 가지고 그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우려를 할 만한 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가를 가지고 좀 단타치기는 좋은 시점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S-OIL이라든지 그런 거 있겠죠. 그죠?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4월 FOMC에서 그 테이퍼링의 첫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처음 나온 거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7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6%대 후반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요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3월 그 10년물 쇼크 때 있었던 학습 효과로 이거 너무 타이핑하니까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타이핑 좀 자제하면서 할게요. 자, 10년물에 대한 학습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한번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짜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급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요 점은 저는 좀 다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존에 제가 2%대 들어가면은 조금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 플랫이 찍혀 있죠. 그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이쪽도. 하반기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 만약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지금 막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춘다고 한다면요. 그냥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테이퍼링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요. 그래서 그 얘기는 별로 뭐 득될 것도 실될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의원들의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즉답은 회피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만에 얘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거. 저는 그 지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지도부, 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의장 이런 핵심 인물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가 했는지는 그거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죠? 그래서 2022년 이후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쪽 의견을 냈다는 게 이제 현지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소문인데요. 의미 있나요? 그죠?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만드는 거는요. 그런 의원들의 얘기가 아니라 언론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물 경기예요. 실물 경기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결정권자일 뿐이지 실물 경기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발표보다도 더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그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외국인의 움직임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테이퍼링,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 축소죠. 그래서 올해 안에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당장에 막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수준의 경기 회복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물가 수준을 감당을 못할 거예요. 화폐 가치가 정말 하찮아질 거고 주식시장은 버블이 아주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산이 높은 골이 훨씬 깊어지거든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은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영래포 시장의 움직임이죠. 그죠? 영래포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이거 벌써부터 얘기하면 머리 힘들어지셔가지고 뒤로 가게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자, 시중은행에 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금을 조금 회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금리를 좀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영향을 타는 게 단기 금리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단기채 쪽으로 조금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지금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조금 어려우실까요? 지금 오늘 주말이기도 하니까 말 나온 김에 제가 아주 거시경제 그 용어 설명을 한번 총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시향을 드릴 때 거시경제를 보지 않고는 이 시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와야 되는 용어들이니까요. 하나하나 제가 진짜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래야만 시장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말만 들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뉴스도 직접 읽으실 줄 아셔야 되고, 언젠가는 또 직접 다 그 시장도 파악하셔야 되니까요. 그죠? 한번 뒤로 가게 안 하신다고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할게요. 그죠? 갑자기 너무 막 졸립다 하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추천주나 가져와 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시장 원데이 투데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씩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알아야 되고 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냥 매 미리 맞는다는 생각으로 집중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저도 이거 하는 거 진짜 따분하고 졸려요. 근데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짚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갈게요. 3월 10년물짜리 장에서 이슈장에서 지금 다시 5월이죠. 5월부터는 CPI 그 이슈장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거 하나씩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CPI 먼저 할까요? CPI 뭐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그죠? 직역을 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물가 폭등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수가 요거죠. 요걸 보고 지금 인플레이션 그 방향성을 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요걸 보셔야 되고요. 자, 인플레이션 하니까 CPI 나오니까 또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생겼죠. 그죠? 브레이크 이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븐 금리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끄지 마세요, 여러분. 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 국채 수익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팁스라고 했죠. 그죠? 이게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예요. 자, 이렇게 나눌게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이븐 금리는요, 요 두 간격의 수익률 격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튀면 채권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이거 물가 엄청 상승하겠는데? 그러면 채권 가치 완전 바닥 찍겠는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 금리 영향을 미리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만 할게요. 이것까지 들어가셔서 보시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무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 뉴스라든지 뭐 이런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이분 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 채권이 뭔지는 아시죠? 혹시 요 채권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짚고 갈게요. 만약에 정부라든지 그리고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냥 뭐 차용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발행하는 거죠. 만약에 10년짜리다 하면요, 10년 동안 얼마의 이자를 내가 보장하겠다, 요런 거예요.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주식이랑은 반대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면요, 기업들은 먼저 투자를 줄이죠. 투자를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회사채 발행 자체가 줄잖아요. 회사채라는 거는 회사에서 만드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채 발행이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줄면 가치가 어떻게 되죠? 가치는 높아지죠. 자, 채권과 그리고 수익률은 반대로 가요. 이거 예전에 3월장 때 제가 시황에 엄청 매일같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수익률하고 그 가치는 반대로 가요. 채권은. 자, 가치와 수익률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미 보장된 수익률을 가진 증서의 가치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현재 채권의 가치는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내 채권 수익률은 좋아지는 거니까요. 나는 10%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5%짜리로 돌고 있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채권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요. 내 가치는 높아지고요. 현재 채권 가치가 20%네. 수익률이. 그럼 내 가치, 기존의 10%짜리 가치는 떨어지는 개념인 거죠. 요거 쉽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짧은 말로 국채라고 하죠. 그죠? 요거는 그 회사채와 국채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국채를 팔아가지고 나온 돈으로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줘가지고 야, 써라, 돈 써라, 시장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시장에서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정부는 국가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 국가채와 그리고 그 회사채의 그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죠. 그죠? 주식시장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 폭락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연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해지셨죠? 채권에 대한 거는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채권 수익률은요. 채권 해드렸고, 자, 채권 수익률은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임.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채권은 제가 쉽게 말해서 차용증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식은 현재 가격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미래의 기대 수익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죠? 채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미래에 받는 거래잖아요. 그죠? 정반대잖아요.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은요. 그죠? 자, 최초에 이제 채권을 받을 때는요, 고정수익률이라는 게 찍혀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죠. 그죠? 고정 수익률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채권 이자는 발행시마다 다르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달라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채권 발행이 엄청 많아져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고정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요, 기존에 상대적으로 적은 그 수익률을 보장받는 그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는 셈이 되니까요,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요. 그렇게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채권 종류에는 장기채가 있고 또 단기채가 있어요. 자, 장기채는 말 그대로 긴 시간 돈을 묶어 놓는 거고, 단기채는 짧게 묶어 놓는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돈을 묶어 놓는다는 거는요, 그 사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보답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채 수익률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건강한 채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간단하죠, 이것도. 그러면, 자, 여기서 기간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장기채와 단기채의 수익률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 수익률과 단기채 수익률을 빼준 값입니다. 그러면 장기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받아야만 안전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높으면, 이게 양의 값이면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음의 값이라고 한다면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둘을 뺐을 때 그게 맞잖아요. 그쵸? 요건 이해되시죠? 요렇게 보시면 요거를 이제 기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채 수익률이 높이 잡혀야 제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중장기로 돈을 묶어두는데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요게 역전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채에 비해서 장기채가 더 그러니까 더 적은 수익률을 보이는 구간. 그러면은 기간 스프레드 총 그 둘을 더하고 뺀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 마이너스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장기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장기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금리 동결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제 위기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를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다. 제가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은, 자, 요 이제 미국 시장의 미국 장기채 그리고 단기채의 차익, 그러니까 스프레드 지수에 대한, 기간 스프레드에 대한 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거 보세요 한번. 요 그 회색 라인이 경제 위기 때의 그 라인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그 지점들에 대한 그 표식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역전을 당했던 시점과 그리고 그 미국 경기가 흔들렸던 그 시기와 완전히 맞물리고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죠. 그죠? 요때마다 다 위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도 있었고 갖가지 위험 요소들이 다 산재했던 그런 시장들이었잖아요.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 대비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는요, 경기 침체를 미리 예고해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요거 제대로 한번 당하고 나서 2020년도 요때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 미리 매도할 수 있었던 지표가 요거였어요. 요거.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긴가민가 했을걸요. 근데 이거를 언제 감지했냐면요. 볼게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요때죠, 요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기감을 못 느끼다가 1월 중순, 그러니까 자 제로 베이스로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진다는 거, 장기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요때쯤에 1월 중순부터 제가 조금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1월 말, 요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지는 이 지점에서 제가 경고를 한번 줬었어요. 주변인들한테는. 그리고 언제냐? 요 제로 베이스를 끊고 내려갔던 요때. 2월 초겠죠. 그죠? 요때 한번 이거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뚫고 내려갔을 때 이때 2월 말이었죠. 요때는 진짜 이거 위험하다라고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장기채 급등이 갑자기 나오면서 시장이 채권 시장도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갑자기 급등이 나왔던 이날이 언제죠? 2020년 3월 19일이에요. 딱 공교롭게 만나죠. 그죠? 이날 우리 시장 어떻게 됐죠? 장중에 서킷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반대매매 다 터지고 제일 극심하게 주식시장 깨졌던 그날 있죠. 그죠? 그래서 미리 신호는 여기서 준 거예요. 한 2주, 3주 전부터 급격하게 깨질 것이다라는 신호를 미리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요 지표들을 통해서 경제 상황들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조금 큰 그림에서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 이후로 막 더블 D 우려하면서 시장 더 한번 크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간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 국내 장도 어떻게 됐죠? 글로벌 장도 어떻게 됐죠? 안정감을 찾아갔잖아요. 요 흐름에 맞춰서.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재밌죠? 그죠? 상상도 못했던 지표를 가지고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재미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은 제가 그래서 채권하고 그리고 주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채 10년짜리 1.7% 되면서 시장 망가졌었죠. 올해 3월 얘기예요. 3월. 올해 얘기입니다. 2021년 3월 얘기인데요. 그때 미국 주식의 그 주요 배당률보다도 그 미국 채권 금리가 높아졌던 시기였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주식 가치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10년물짜리가 폭등을 하면요. 요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왜 같이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 수익률 왜 오르죠? 물가죠, 물가. 물가지수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중에서도 10년짜리요.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10년물 장기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라고 했죠.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년물짜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 개념이잖아요. 왜 떨어지겠나요? 이거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예측인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왜 안 되죠? 물가가 비싸지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미 나는 보장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채권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10년물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했죠? 높아진다고 했죠. 수익률을 높여줘야만 수요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채권 장기채가 급등하는 것은 이제 그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 물가 급등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주식시장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 신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왜 채권하고 막 금리 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그죠? 금리 상승이 왜 그 주식시장의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경제 위기 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를 제로 베이스로 맞추면서 싼 이자를 가지고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상승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 돈이 회수되면요. 간단하죠? 왜 봐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국 부채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미국 부채는요, 지금 80조 달러예요. 80달러 계산 되세요, 이거? 달러 계산하실 줄 아시는 분 많으시죠? 이거 되세요? 800해 아닌가요? 맞죠? 800해? 맞나요? 저도 이거 헷갈리네. 경인가? 800경인가? 800해잖아요. 그죠? 경인가요? 800경.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산술적으로 표현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미국의 GDP 곱하기 4잖아요. 4. 한 20조 나오니까요. 그럼 미국이 4년 동안 창출해야 되는 재화라든지 뭐 서비스 부가가치의 총합, 그러니까 거기에 곱하기 4년치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여기에 지속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국채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국채 팔아서 부양책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면 가치는 떨어지겠죠. 국채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반대로 높아지는 구조라 했죠.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3월에 10년물이 급등했던 원인도 아마 저는 요 부양책도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 요인을 정확하게 어느 지점까지가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압력으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장기 국채가 부양책 공급 과잉으로 뜬 것이냐 파악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제대로 보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문가분들한테 3월에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도 전부 다른 식견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2%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그냥 국채 공급에 따른 영향일 것이다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결국은 다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시향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제가 단기 매수 찬스라고 본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기채와 그리고 장기채의 가격차가 커지면요. 아까 위에 설명드린 그 기간 스프레드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크게 뜨잖아요. 급격하게. 그러면은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비교 더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은행들은요. 채권으로 그 단기채로 돈을 싸게 들여와가지고 높은 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줘 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구조가 나올 때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이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가끔 금융주를 해지 잡으세요. 지금 타이밍입니다. 하는 때가 보통 이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비춰지는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구조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한 번 있었죠,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채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다시 떨어져요.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 주식시장의 안정성은 깨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조정이 들어왔었죠, 그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요.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염주는 그러면 결국은 장기채 금리를 제어할 만한 그런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줘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힐드 커브. 그러니까 그 수익률 곡선인데요. 요거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 그거를 힐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YCC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게 뭐냐면은 그 채권 금리 상단을 딱 제어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으로. 만약에 2%다 하면요. 2%까지 딱 제어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상한선이 2%잖아요. 그럼 2%대 금리가 오면은 국채를 매입해서 수익률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가치는 높여주고 수익률은 떨어뜨리는 거죠. 요 개념이에요. 이 말이 제가 빠르게 안 하니까 이거 돌려보시면서 들으면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죠?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해드릴게요. 그 YC라고 일드 캡이 있어요. 또 요 차이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라서 요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건 일드 캡이에요. 요 차이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드 캡이잖아요. 국채 수익률 일드의 캡 모자를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수익률 상한선을 딱 정해서 그 범위에 들어올 경우에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수익률을 통제하는 거. 보통 10년짜리에 걸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수익률이 뚫고 들어오면은 요때부터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낮춰주는 요 그림을 일드 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있죠. 그게 YCC예요. 요것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들어는 보셨죠? 요 같은 경우는요. 좀 더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상단을 막았잖아요. 캡은. 근데 이거는 하단도 같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구간에서 아예 가둬두는 거예요. 채권 그 수익률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거죠. 그죠? 채권 매입, 채권 매도를 통해서 요때 매도 치고 요때 매수해주고 하면서 그 사이 구간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YCC를 해주면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돼요. 정말 엄청난 호재. 채권 금리를 안정적으로 막아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동성 공급이 엄청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본에서 쓰고 있죠, 그죠? 미국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주식시장은 유동성 통제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채권 수익률로 인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죠? 채권 상단에 가 있을 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주식시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일본 정도로 무너져 줘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시점에 말하는 거는 시기가 안 맞아요. 경제 위기, 그러니까 뭐 나온다고 했으면 작년 하순 정도? 그때 나와줬어야지, 나올 거면. 일본은요, 은행이 국채를, YCC를 썼는데 국채를 은행에 안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은행이 국채를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 YCC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고도 안 팔고 국채금리를 하단에서 유지시켜도 안 팔아요. 채권을 안 팔아버리는 현상 때문에 돈이 안 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국채를 팔아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쥐고 요걸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이제 유동성을 확보시켜 줘야 되는 건데 이거 안 팔아버리니까 이 시점에서 완전 경제 마비가 와버린 거죠. 제가 예전에 국민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그냥 계속 지속된 거죠. 예전에 제가 일본 경기 완전 노답이라고 했잖아요. 작년부터. 그 배경이에요, 이게. 미국도 그 팬데믹이 진짜 엄청 한창이던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해야 한다 하면서도 못했어요. 왜? 수익률 관리를 일본처럼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는요, 앞뒤로 막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완전 진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통해가지고 막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급등해버리고 지금 코인 시장 있죠. 코인 시장이 진짜 완전 붕괴돼버린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개입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 YCC 했으니까 이제 하나 또 나와줘야 될 거 있죠. 뭐 있죠?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건 OT라고 하죠, 그죠? OT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면요, 그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사줘서 수익률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단기채를 팔아서 조금 올려주는 거죠. 그 상단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정책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기 금리를 낮춰주면서 기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개인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유동성을 다시 살려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얼핏 YCC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총량은 유지를 하면서 구성의 변화만 꾀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YCC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더 덜 자극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지금 몇 분이지? 거의 40분이 벌써 지나갔는데, 이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해드릴까요? 제가 주말이니까요. 조금만 더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려운 내용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요. 쉬운 얘기 위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증시 수급이 깨지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그 수급을 깨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할 때는 저평가 구간에서 할 거잖아요. 자극적으로 들어올 때는요, 그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극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달러가 약세를 펼칠 때 보통 그 신흥국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 이슈를 통해서 유동성 회수 욕구가 딱 보여지면은 그 신흥국 통화를 달러로 바꿔두는 거죠. 그때는요. 달러 강세가 나올 수도 있어 버리는 거니까요. 반대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옮겨두는 게 이게 요 기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을 빼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때는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흥국의 주식을 제일 먼저 매도해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먼저 매도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걸로 보면은 글로벌 펀드 그 자금 유출이 극심하게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현물 외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보는 편이 좀 더 맞겠죠. 순서가. 그죠? 제가 요즘에 외국인만 줄줄이 쫓아다니는 이유예요, 이게. 그 외국인 친구들만큼이 속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만 줘도 잘하는 거고요. 만약에 걔네보다 걔네 시장 예측을, 걔네 움직임을 시장보다 약간 더 빠르게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미리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언제 팔지 언제 살지. 지금 시장을 얘네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외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시장 상황을 예측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렵나요? 제가 그냥 간단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대충 요거는 아시죠? 중앙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 돈들이 기업이라든지 개인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나가죠. 그죠? 그잖아요. 요걸 조절해 주는 것이, 유동성을 조절해 주는 것이 금리고요. 그죠?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했다가 다시 그 분배했다가 하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시중금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한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아예 이해 못 하시는 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뭐죠? 자,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죠? 유동성이 풍부. 그러면 반대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설마? 그죠? 그러면 자, 돈의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럼 반대로 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승한다는 거죠. 그죠?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물가, 상품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돈이 많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100만 원씩 다 줬어.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그만큼 올라가야지. 맞잖아요. 그게 기본 그 경제 그 구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 요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죠? 은행에서 자, 만약에 어느 일정 시간대에 갑자기 고객들이 과도하게 인출을 해버렸어. 한순간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에 그 몇 퍼센트 단위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 돈을 일정 부분의 돈을 예치해둬야 되는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급준비금이죠. 그러니까 뭐 디파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파짓. 그러니까 뭐 보증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용어들이에요. 자, 초과 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초과된 지급준비금이에요.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요 정도만 안정적으로 시중은행들에게 예치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초과된 지급준비금을 더 예치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IOER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초과 지급된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율.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예치하라고, 요 정도만 예치해라고 정해놓은 지표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했을 때 주는 그 이자입니다. 이자율. 아시겠죠?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올 거예요. 이거 왜 설명할까요? 연준에서 IOER 금리 인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은행들이 개인이나 그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할 때는요. 시중은행들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은행들. 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근데 이 준비금 이에 초과된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요 IOER 금리를 인상해 주겠다, 더 많이 주겠다 하면요. 그러면은 은행들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시장에 풀려있던 그 유동성 자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으로 회수하는 정책이 바로 이
IOER 금리 인상이에요. IOER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동성의 이것도 회수의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크게 회수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IOR 금리 인상 카드 만지나 뭐 연준 만지고 있나 막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 너무 덥다. 그래서 돈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잖아요. 물가 인상,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지게 되면 이 IOER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그 유동성을 좀 빨아들여 주면은 물가 상승을 조금 막아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단기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연준이 뭔지는 아시죠? 연준 자체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연준 뭐죠?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연방준비제도를 줄여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간의 결제라든지 금융거래에 뭐 기본이 되고 있는 기축통화라고 하죠. 달러죠, 달러. 달러를 발행하고, 뭐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은행 같은 역할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통화정책들, 그러니까 그런 통화정책들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는데, 사실상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그냥 보셔야 돼요. 기축통화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연준의 그 금리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의 통화들이 사실상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저놈들이 참 중요하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하면은 같이 붙는 단어들이 있죠. FOMC,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보셨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그 12명으로 구성된 연준 의원들이 있거든요. 연준 의원들이 그 분기마다 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일정이 잡혀 있죠. 그죠? 언제야?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8번일 거예요. 8번. 그래서 지금 4월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제가 6월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 회의가 왜 중요한데? 연준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자, 금리 자체가 낮을수록 시장의 현금 유동성은 커집니다. 그죠? 싼 이자를 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활기를 찾죠. 그죠? 보통 세계적인 위기 때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를 0으로 낮추고요. 시중에 돈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위기를 탈출시키는 방안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가져가면, 다시 기준금리가 상승을 가져가면 저금리로 현금을 쓰던 개인이 됐든 뭐 기업들이 됐든 기존보다는요 똑같은 금액을 쓰는데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돈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거죠. 은행으로. 그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예적금 이자도 함께 상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비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연결 효과도 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준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요, 이머징 마켓으로의 외국인 자금 회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전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국채거든요. 그 자산들이 그대로 미국 국채 소유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시장 흐름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반이 돼서 그런 흐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아시겠죠? 여기서 자, 하나 짚어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3월이죠. 폭락장 때 당시에 외국인 순매도가요. 요건 적어드릴게요. 폭락장 때 요때 주식시장 흐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자, 3월 폭락장 때 당시 순매도가 외국인 순매도가 12조가 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현재 2021년 5월장에서 매도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조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9조 좀 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21년 전체로 보면요, 지금 20조가 다 돼가요. 한 19조 얼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요,
2020년 총 매도가 24조였거든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준인지 지금 5월 한 달 동안. 보이시죠? 5월 한 달도 그렇고 2021년 지금 아직 그 하반기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020년 총 매도와 비슷해요, 수준이. 물론 상황이 다르니까 그 지점까지 감안을 써 보셔야 되지만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회수, 돈의 가치 회복이 되겠죠. 그죠? 회복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에 대한 그 하락을 염두한 움직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요번 5월에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시중금리 인상을 가져갈 때는요, 통화 긴축을 먼저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움직이면요, 그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나올 수 있는 통화 긴축에 대한 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우려를 통해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펀드 그 자금 유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말이 너무 어렵나? 이머징 마켓 하니까 또 어려우시죠? 이렇게 직역하면은 떠오르는 시장인 거잖아요. 떠오르는 시장. 예전에 그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아시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조성됐던 어떤 사모펀드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체로 뭐 아시아 시장,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남미 시장, 중미 시장, 요런 시장을 거론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했던 말 중에서 테이퍼링의 의미는요, 긴축이에요. 긴축.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 축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연준은요, 아까 설명드린 미국의 연준은요, 채권을 매입해줘요.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돈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을 매입해줘가지고. 이 구조는요, 연준이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국채를 사주고요. 이 돈이 들어간 거를 정부가 뿌려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를 연준이 조금 이제는 줄여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그만 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 국면에서 충분히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용어예요. 경제 회복 국면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긴장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단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잖아요. 그죠? 요게 처음 발단이 됐던 거는 2013년일 거예요. 2013년에 예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있었죠. 그죠? 버냉키, 요 분이 처음 이제 썼던 단어인데요. 그때 처음 시장에 나왔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분 그 한마디 때문에 폭락을 했었어요. 이때 2013년이거든요. 그냥 싹 다 폭락했어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장이신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이퍼링 나왔으니까 텐트럼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긴축 발작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버냉키 그분이 임기 당시에 테이퍼링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너졌던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채권, 주식, 그냥 통화 전부 다 일시적으로 그냥 트리플 쇼크가 났거든요. 그런 단어를 말하는 거고, 요것도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죠? 그리고 버냉키 하니까 비둘기파, 요것도 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시장에 친화적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억제에 포커스를 좀 두겠죠. 이런 분들은요. 그리고 현재는 파월 의장이 좀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파는 좀 날카롭잖아요. 비둘기에 비해서. 그죠? 시장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좀 스탠스가 달라요. 물가 안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같은 거는 강행해버리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그 최근에 흐름에 나왔던 올빼미 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립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좀 그 미적지근하게 미루고, 판단 미루고, 뭐 상황을 좀 신중하게, 좋게 말하면 신중하게 지켜보는 쪽,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가 아닌, 저는 이 올빼미 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제가 보기에는. 여튼 그렇게 개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중요한 거라서 이것만 추가해드리고 갈게요.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콜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 비교를 그냥 해드릴게요. 자, 레포 시장은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헤지펀드라든지 뭐 금융기관들, 우리가 흔히 아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중소은행들, 요런 그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시장. 그리고 콜 시장은요, 1금융권, 아주 주요 은행들이 사용하는 그런 돈을 빌리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금리가 안정적이겠죠, 더. 그래서 요거를 왜 말하느냐, 지금 레포 금리 가지고 얘기가 많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레포가 뭐죠? RP 들어보셨나? 레포나 RP 중에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은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요. 기관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정하고 다시 채권을 사들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부 채권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레포가 있으면 또 역레포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렵다, 그죠? 역 RP인데요. 이건 뭐냐? 반대로 기간이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약속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채권을 다시 팔아줘야 돼요. 반대 개념, 그냥 그 흐름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레포 시장에서는요, 1금융권 이하의, 그니까 그 뭐 금융 그 기관들이 되겠죠. 그 주식시장 그 주식 기관들도 되겠고요. 투자자문 뭐 투자 기관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채 등 같은 주채라든지 뭐 회사채라든지 그런 걸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을 빌려오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레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약속된 기간에 다시 그 조건부 그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통칭하는 게 레포예요. 요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들어주세요. 보통 만약에 뭐 하루짜리다 하면은 굉장히 짧은 거고, 아주 길어봤자 2주 안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이게. 그래서 만기를 하루짜리를 오버나잇 레포라고 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거를 이제 기간 레포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잠시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지금 지치실 시간이라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그냥 레포가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적어 드릴게요. 먼저 채권을 가지고 만기일을 정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연준한테 채권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을 빌려와요. 그리고 만기일에 현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채권을 받아오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레포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게 되시죠? 그리고 레포 발작이 한번 있었어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언제 있었냐면 2019년 9월에 있었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요때 레포 발작이 나면서 8%인가 9%인가 그 레포 지수가, 레포 금리가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폭등을 했음. 그래서 만기 하루짜리가, 그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기 하루짜리가 폭등을 했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빌렸던 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왜? 하루 만에 10% 이자를 더 주게 생겼으니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하루 만에. 그죠? 은행들이 돈을 왜 빌리겠어요? 레포 시장에서 돈을 왜 빌리겠어요? 지급준비금, 아까 말한 그 지급준비금, 현금이 부족하다든지 일시적으로 뭐 만약에 채권 공급이 좀 부족해서 채권을 빨리 사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불균형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저금리로 자금을 막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장에 현금이 막 일시적으로 갑자기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금리라도 빠르게 현금을 막 끌어와야 될 거냐, 일시적으로. 그런 은행들이 갑자기 기관들이 확 늘어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폭등이 나는 거죠, 이 금리가.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2019년도에 있었어요. 레포 금리가 완전 폭등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는 고작 그냥 하루 썼을 뿐인데 그 이자를 9% 8%를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니까 이제 파산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큰일 나는, 금융시장 자체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급하게 이제 막 장부를 맞출 때 보통 레포 쪽에서 돈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 악화되는 거죠. 레포 금리,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포 금리. 잠시만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유나이티드 이렇게 하면 나오나? 웨이트 안 나오네. 찾았네요.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요때 났죠, 그죠? 딱 보이시죠? 레포 금리 폭등이 났죠. 요때예요. 2019년 9월 맞네요, 그죠? 요때 일시적으로 레포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폭등이 나면서 초토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연준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요런 거 잡아주는 곳이에요. 금융시장에 좀 안정성을 좀 지켜주는 그런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 기관인데, 콜 시장이라든지 레포 시장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 주식 시장의 그 안정성이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보이는 입장에 좀 입장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2019년 그 방금 이거 레포 발작을 말씀드렸던 이 지점 이전까지는요, 연준이 요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9월부터 그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 위한 그런 개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0조 가까이 사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그 헤지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운용사들한테 자금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는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제는 그 반대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0조 정도를 현금으로 유입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요게 기관들한테 다시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영레포 그 이자율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영레포 프로그램 잔고가 지금 몇 년 새에 거의 최고 수준의 지금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연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IOR 금리 인상을 가지고 시중의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 영레포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움직임, 저희가 보고 있는 관찰 움직임에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영레포 뭐라고 했죠? 채권을 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슬슬 연준에서 건드리려고 한다는 의미는요,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겠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단기 금리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버나잇 레포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를 계속 오가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시중에 돈을 무자비하게 풀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막겠다는 거예요. 영레포 금리를 올려주면은 단기간에 자금을 확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 좀 빨아들이려고 하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 이걸 저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죠.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대해서 지금 관망 또는 뭐 순매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유동성 확보하라고 하고 있고요. 서로 얘네 움직임을 저는 보고 있고요. 얘네도 지금 연준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보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그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여갈피 말씀드리니까 조금 아시겠죠, 그죠? 주식시장 상단이, 잠시만요. 자, 주식시장 상단이
조금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섭게 듣지 마세요. 만약에 증시가 크게 무너지면요, 상단이 조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준비를,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최악의 가정을 좀 잡아볼게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일부 그 유명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코스피를 막 엄청 상단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고 전문가분들인 거 맞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그죠? 잘 되면 그냥 잘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요, 안 된다고 깨진다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 자금들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깨진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11월부터 제가 이거 찝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요 11월부터 요때부터 제가 최악의 위기였다고 보는 게 요 지점이거든요. 10월 조정. 저는 이때 사실상 시장이 이 흐름을 타고 한번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를 했었어요, 이때. 근데 다행스럽게 이때 무슨 변화의 조짐이 보였냐면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자금 11월에 요때거든요. 요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갔죠, 흐름이. 그죠? 제가 외국인 11월 자금을 그 주의 깊게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요, 연말이에요. 연말에 지금껏 국내 증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형주 위주의 폭등 장세가 나왔었어요. 현대차 주가 보면서 예전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요거 간 지점은 난 이해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표들은 신뢰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다 마찬가지.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전부 다 이때 고점 다 찍었죠. 그죠? 요때거든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에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왔어요. 6조 들어왔거든요. 6조. 이게 7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2월엔 어땠냐? 12월에도 계속 상승 기조 유지하면서 갔죠. 근데 내용은 달라졌어요. 12월에는 다시 자금을 여기서 2조 4천 빼갔어요. 다시. 근데 왜 올랐느냐? 개인들이 외국인 따라서 엄청 사줬어요. 12월에는 반대로. 그러면서 지수 상단을 이렇게나 끌어올렸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과열도 이런 과열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개인들이 무자비하게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올린 주가들을 저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12월부터 빼갔거든요, 자금을.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주들이 전부 망가지겠죠.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죠? 다 12월 연말에 고점 찍고 있잖아요. 고점 찍고 다 내려가 있잖아요, 대형주들이. 그죠? 그 결과 대형주들이 무너지면서 증시가 어떻게 됐죠? 박살 났잖아요. 그죠? 지수가 꺾이잖아요, 대형주들이 빠지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어거지로 계속 개인들이 버텨내고 있죠. 그죠? 지수를 방어를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말 마지막으로 특히나 지금 요 9조 가까이 팔았던 이 지점에서 지금은요, 마지막 진짜 그 젖먹던 힘을 개인들이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왜? 기관들은요, 이 나쁜 놈들은요, 외국인을 따라해요. 외국인이 사면 사고, 외국인 빠지면 귀신같이 장중에도 따라서 빼버려요. 그냥 다 보여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을 지탱해주고 막아주는 큰 형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냥 집단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큰 형이 외국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제일 크다라는 거잖아요. 기관이 안 도와줘 버리면. 그죠?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현재 구간에서는. 그 형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 양쪽 큰 형, 작은 형들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지금 개인들이 홀로 남아가지고 지수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절대 지탱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현금 유동성 확보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은 딱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3월 그 10년물짜리 미국채 금리 이슈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던 신호들이었어요. 중간에 물론 10년물짜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요런 국면이 나왔었죠. 그죠? 요때는 제가 뭐 별다른 위험 요소에 대한 얘기들도 안 했고 맨날 장난만 쳤잖아요. 그죠? 요때는 괜찮았어요. 10년물이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가 한 번에 활력을 확 찾았거든요. 외국인들도 추세적으로 잘 들어왔어요. 근데 4월에 요때죠. 갑자기 CPI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과격하게 밀었어요. 외국인들이. 그죠?
10조 가까이를 한 달에 빼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큰형인 외국인들은요,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예비 동작 없이도 돌아설 준비를 다 했구나. 그런 거를 저는 좀 봤어요. 확실히 요번에. 그래서 이제는 진짜 대비를 미리 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겠구나. 앞으로 남은 게 많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테이퍼링의 실현,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실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나올 얘기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미국이 완전 고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연준에서도 말했죠. FOMC에서도 그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완전히 그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팍팍 밀어주고 사주는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나는 그럼 그때 그냥 뭐 덜 먹더라도 그때 탑승할게. 그냥 그때 따라 탈게 하면 그만인 거죠. 일단은 현재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던 나와 있는 모든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다 그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죠? 그럼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주식시장은요,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늘 강조드리죠. 그죠? 근데 말로만 그냥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지표들을 관찰하고 공부해가지고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오늘 좀 보셨으면은 아주 이 1시간이란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무서우시겠지만 가정을 좀 해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이 깨졌어요. 외국인들이 자금을 여기서 유출을 더 많이 했어요. 깨지거든요, 무조건. 그럼 양시장이 다 깨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장사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지점이 될 거거든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러니까 11월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요 상승분, 그리고 1차는 그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잘라야 되겠죠. 2차는 외국인 따라서 산 개인들의 자금으로 인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해야 될 거예요. 크게 깨질 수 있어요. 정말 크게. 그럼 이때 되면은 모든 종목들이 시세가 하향 평준화 될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쭉쭉 내려간다고 보고만 있으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단 잡으면서 등산 매매 태우면서 버텨야 된다라고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게 요거 보여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단에서도 전체 주가 수준이 하단으로 찍힐 때도 요거를 탈피해 나가면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단으로 밀 수는 없어요. 반등을 중간중간 주면서 밀거든요. 그 반등 탄력 때만 현금 보유를 확보를 하면서 네가 하단을 과연 얼마까지 끌고 갈 것인지 나는 따라가겠어 하면서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잘게 매수를 하면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기업 내용이 좋은 기업들로만요. 현금 유동성 확보는 왜 해야 된다 했죠? 추가 매수를 더 저렴한 가격에서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현금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빠지지만 않고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기 기회죠. 단기 익절 기회.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간간히 뜨는 빨간불에 그냥 팔고 다시 보는 형태. 이렇게 하단을 잡아가면서 투자하는 형태가 유일하게 대세 하락 국면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오히려 가끔은 더 좋은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요, 제가 가격 조정으로 크게 증시를 깎을 때는요, 굉장히 과격하게 깎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회복을 하면서 다시 회복 장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국면, 요만큼의 수익분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살리시려면 네가 하단으로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것인지 난 끝까지 가보겠어 하는 그럴 만한 자세와 그 다음에 그런 자금력, 그리고 빠르게 중간중간 주는 요 탄력대는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자금의 총량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쉬워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끝나면 또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때 되면은 최소한 보합이라든지 수익 국면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하향 조정된 그 시점에서, 어떤 그 시점에서도 최소로 이제 방어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이것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현금 쥐고 그냥 폭락장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나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이해되셨나요? 전부 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해가 그래도 절반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저는 안전한 위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현금화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 살려내는 방법, 전체 시장 흐름에 맞춘 계단식 하락장에서의 대응법까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뭐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거 마이너스 29% 갑자기 수익 플러스로 전환시켜서 탈출하는 마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 주말인데요. 지금 오늘은 이례적으로 1시간을 크게 넘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가 돼가지고 했으니까 좀 어려운 말들도 엄청 많이 했고 그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힘내세요, 여러분. 너무 좀 풀 주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보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왜 이 시장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풀 주고 계세요. 당당해지시고 좋은 기업 잡았으면요. 뭐 주가 수준으로 전체 주가 수준으로 시장이 누르면 어쩔 수는 없죠.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실적으로 이 기업들이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요. 그 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날이 와요.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기업의 주가가 언제까지 눌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시점까지 안전하게 다만 최대한 평단을 낮추면서 그 시간에 그 기업이 성장하는 그 지점까지 장기간 데려가는 거, 그게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겠죠. 그죠? 시장의 방향성을 읽고 그 가운데서 평단을 최대한 낮은 평단을 유지시키면서 장기간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까지 데려가는 그 행위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시장을 읽는 방식들을 아무튼 많이 기회가 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아주 편안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들이 과연 지금 현재 국면에서 과연 그 호재들이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먹혀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저는 월요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